출발 새 아침.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2박 3일 동안 평양에서는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역사적인 남북 공동선언문이 발표됐죠.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을 선언하고 남북의 경제협력을 비롯한 교류 활성화를 하기로 합의한 건데요. 1948년 한반도 분단 이후에 남북 대표가 처음으로 만난 회담이었고, 이 회담을 계기로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상, 즉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죠. 하지만 그 이후 남북관계는 좋아질 듯 말 듯 큰 부침을 겪으면서 현재까지 진행 상태입니다. 문 대통령 취임 후에 긴장 관계가 완화되고 종전선언에 이르는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하게 되었지만, 결국 북한은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를 빌미로 2018년 이후 최악의 남북 간 긴장 관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6.15 남북 공동선언 20도를 맞아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을 공식 메시지가 궁금하네요. 특히 무례하고 거친 언사로 대통령과 남한 공격의 열을 올리는 북한의 잘못된 대응을 언제까지 우리가 용인하고 이해해줘야 하는 건지 화가 나기도 합니다. 현명한 정부의 대응을 기대하겠습니다. 따뜻하고 상식적인 보통 사람들이 즐겨듣는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 꼭 끼워. 매일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를 골라서 정리해주는 시간, 꼭 끼워. 오창석 꼭 끼워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네. 오늘 6.15 공동선언 20주년 되는 날인데요. 네. 뭐 이거를 대비해서 주말에 먼저 경건한 마음으로 보내셨습니까? 간절히 남북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21대 원구성이 또 오늘 정말 중요한 결전을 치르는 날이기도 하고, 네. 지금 그 대북 전단 살포 때문에 북한하고 관계도 너무 안 좋아서, 예, 맞습니다. 오늘 어떻게 지금 북한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이 나올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자,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수보회의를 주재하면서 결국 어떤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2000년 6월 15일 20주년째인데요. 오늘 오후 2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에 있었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내놓은 메시지에 대한 응답 정도에 대한 메시지가 분명히 나올 것으로 봅니다. 일단은 최근 남북관계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 라는 아주 과격한 발언이 가장 최근에 나왔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남북 정상 간의 한 라인까지 완전한 차단, 폐기 선언까지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김여정 부부장이 우리는 곧 다음 단계 행동을 취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내용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폐지와 군사행동까지 예고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안 좋은 상황에서 과연 이 20주년 담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떠한 메시지가 담겨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국수를 먹을 때는 요사를 떨더니 이런 말을까지 하면서 너무 무례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강한 대남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게 지금 북한의 상황인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럴 때 어떤 메시지를 내놔야 됩니까? 사실 이렇게 강한 메시지, 그리고 사실 이제 남한의 국민들까지 조롱하는 이런 메시지가 나왔을 때는 우리도 강경한 메시지를 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또는 이런 단절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북한의 메시지가, 북한의 진중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협박용이라고 오산하거나 나름대로 우리의 의중을 평하며 횡설수설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 우리는 연속적인 행동으로 보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일단 대통령은 이 상황에 대해서 정상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강대강 대치를 암시하는 메시지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20주년의 기념,
그걸 되새겨보는 일반적인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보세요. 그 북한이 지금까지 우리한테 하는 행동을 살펴보게 되면, 네. 상당히 그 외교 관계가 좋지 않을 때, 네. 어쨌든 우리 남한을 공격하면서 뭔가 좀 그 세태 변화는 꾀하는 네. 그런 식의 행동을 많이 해왔단 말이죠. 네, 그러면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걸 보고서 매우 화가 나거나 기분 나쁘게 일부러 감정적 도발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뭔가 노리는 게 있으니까 우리한테 좀 봐달라고 같이 좀 일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야. 근데 좀 방식이 저런 식이니까 좀 그냥 봐주자. 이렇게 넘어가자는 의견도 있긴 있었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이거 너무 심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합시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사실은 어떤 것도 다 나라의 전략이기도 하겠어요. 그렇지만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일단 그런 식의 대응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좀 알려줘야 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또 온건하게 그냥 공식적인 대답만 한다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네, 사실은 이제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수 정권 같은 경우는 이런 강경한 메시지가 나왔을 때 정말 대화의 단절을 꾀하거나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는 개성공단을 즉시 폐쇄하는 그런 강경한 대처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진보 정권 김대중 노무현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기까지는 단 한 번도 그렇게 강대강 대치로 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국면이 바뀌지는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북한이 사실 올해 초부터 도발을 해왔습니다. 2월에도 3월에도 이제 미사일을 발사했었는데 그 당시는 코로나19 때문에 이 미사일 발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두문분출하면서 지도자 공백이 생긴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확 주목을 또 받았다가 갑자기 또 등장을 하면서 이제 건강 이상설은 이제 무력화가 됐었는데 지금 김여정 부부장의 이런 대남 압박용 메시지가 정말 진심으로 모든 걸 파괴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잘 따져봐야 될 텐데요. 현재 남북 대화 채널이 열려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의중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진보 정권의 전통상 강경한 메시지가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국민들이 좀 답답해할 것 같은데 어쨌든 북한은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게 군사 행동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위협을 하면 우리도 행동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서로 뭐 무력 도발도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우리를 협박하는 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국방부도 나서서 잘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국방부는 일단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만약의 사태에 현재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먼저 뭐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나 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북 전문가들은 말만 그렇지 실제 행동까지 가기는 어려울 거다. 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꼭 그런 거를 걱정해서라기보다도 저는 북한이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 안 좋다는 걸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사실 뭐 실적으로는 네, 그런 거고요. 제가 흥분했습니다. 자, 그리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오늘 예정대로 원구성에 돌입하겠다. 실력을 한번 보여주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원구성 협의를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며칠 시간을 더 주면서 여야 합의로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그 15일이 바로 오늘인데요. 오늘 역시 본회의를 열어서 상임위원장 선출 등의 원구성안에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라고 이제 일단 김태년 원내대표는 밝힌 상태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제는 국회의장이 좀 나설 때다라고 하면서 국회의장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현재 예산결산위원장을 포함해서 야당이 7개 그리고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포함해서 11개를 가져오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 만약 미래통합당이 지금처럼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18개의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오겠다라는 강경한 메시지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당에서는 법사위원장 사수하자 이렇게 해놓고 장제원 의원이 실리를 따지자 우리 법사위원장 주고 좋은 거 다 가져오자 이랬다면서요. 네. SNS에 이제 그렇게 글을 올렸는데요. 분하고 억울하나 분통만 터뜨리고 있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법사위를 뺏기더라도 국토, 정무, 농림해양수산, 산자중기벤처, 노동예산, 교육 분야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다면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알짜 상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국토위와 산자위입니다. 그렇죠.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흔히 말하는 예산을 가져오기 가장 좋은 또는 예산 배정을 가장 하기 쉬운 지역 위원장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원래 11대 7로 민주당이 나눌 때 국토위는 예결위와 함께 야당 몫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에 장제원 의원은 산자위까지 가져오자 이렇게 주장을 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법사위 하나 버리고 예결위, 국토위, 산자위 모두 가져가자. 네. 여기에 대해서 통합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오늘 맞습니다. 좀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또 이제 드디어 반낙이냐 친낙이냐 이게 지금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당내 경선 본격적인 레이스가 준비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낙연 의원 그리고 김부겸 전 의원까지 출마에 가세함에 따라서 민주당 당권 레이스가 아주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당권 주자인 우원식 의원이 서로 대권 주자가 이렇게 출마해서 감정 싸움이 심해지면 당내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두 사람 모두 전당대회 출마를 재고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재고해달라? 그럼 무슨 뜻입니까 그게? 둘 다 출마를 안 했으면 좋겠다. 또는 두 사람 중에 한 명만 출마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되풀이됐습니다. 어쨌든 이낙연 의원 입장에서 지금 당권을 거쳐서 대권을 가느냐 그냥 대권을 가느냐 이게 차이가 엄청난가 보죠? 네, 사실 이제 당내 입지가 있어야만 당내 경선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대표가 되면은 일단 당 전반을 이끌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전국에 있는 민주당 당원들과 당권 조직을 섭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조직을 섭렵해야만 대표에서 당대표 임기가 빨리 끝난다 하더라도 대권 예비 경선에서 아주 유리한 고지에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낙연 의원 역시 이 당권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원식 의원의 행보가 조금 저는 특이하더라고요. 네.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치열한 경쟁의 성격상 어떤 결과가 나와도 우리 소중한 대선 후보에게 큰 상처만 남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두 사람 모두 출마를 자제시키면서 자신과 함께 하자라는 얘기도 솔직히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자신과 함께 하자가. 그러니까 자신으로 단일화를 해달라. 당권을 우원식 내게. 의원으로요? 예. 그런 의미로도 되풀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원래 그 출마하려던 사람이 우원식, 홍영표, 의원. 김부겸 그리고 이낙연 한 4명 정도로 추려졌었는데 이 4분 중에서 이낙연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서로 연대를 하려고 하다가 네. 지금 우원식 의원이 약간 발을 뺏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좀 홍영표 의원이 좀 밀린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자, 이 상황에서 이낙연 대 김부겸이 세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우원식 의원이 갑자기 나서서 내 쪽으로 좀 시선을 돌려달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근데 김부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24개월 임기를 모두 채우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원식 의원의 이 중재가 그렇게 먹혀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나머지 분들도 원래 뭐 당권을 갖게 되면 사실 뭐 대권까지 안 가고 당권을 끝까지 잡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뭐 나머지 김부겸 의원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왜 그런 걸 부각을 안 시키는지 모르겠네요. 김부겸 의원은 이제 대선 후보로 분류됐었기 때문에 뭔가 포기하는 입장이 일단 하나 연출이 돼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의 꽃기호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창석 꽃기호 호는거였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다양한 의견들 많이 남겨주세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과 유튜브에서는 보이는 라디오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와 대화하는 시사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네, 20년 전에 남북 정상은 힘차게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노벨 평화상까지 거머쥐게 만들었던 그 남북 정상회담이었는데요.
오늘의 남북은 그 이후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긴장감만 팽팽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야 야심차게 21대 국회를 시작했지만 상임위를 두고 대립이 심화되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안팎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정치권 생각이 무엇인지 한번 세게 붙어볼 사람으로 저희가 두 분 딱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경태입니다. 네,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박수영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수영입니다. 네, 저희 그 스튜디오에 지난번에 장경태 의원을 나오셔서 한번 인터뷰를 하셨었어요. 예. 네, 박 의원님은 사실 처음 모시는 것 같아서 왜 안 불러주셨어요?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저는 뭐 공직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고요. 약 30여 년 네. 행정고시 학교한 이후 공직에서 쭉 근무하다가 경기도 부지사를 끝으로 공직 마무리하고 네. 이번에 총선 출마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부산 남구 갑입니다. 그렇군요. 행정고시 합격 29회 행정고시 합격하셨고 대통령 비서실 인사수석실 선임 행정관을 시작으로 해서 경기도 행정 1부지사를 맡으시고 네, 그렇습니다. 아주대학교 초빙고사 하시고 이제 이렇게 오셨는데 자 국회의원 되시니까 어떻습니까? 기쁨은 하루고요. 어깨 기쁨은 무거운 거는 그 뒤로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은 좋은 직업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3D 업종의 하나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 저기 두 분 아주 신선하고 또 투지 넘치는 그런 그 의지로 21대 국회 어떻게 만들어 나가실지 한번 제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이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두 분 20년 전에 몇 살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때 뭐 했을까? 예, 좀 궁금한데요. 우선 장 의원님? 네, 저는 그 당시 IMF 때문에 사회적 분위기가 좀 흉흉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또 청소년들이 좀 많이 우울증을 겪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저도 고등학교 2학년 시절인데요. 그랬어요. 그때 이제 소위 남북 정상이 처음으로 이제 만나는 장면을 보면서 이제 새천년의 시작이 결국 남북교류의 시작 그리고 평화통일을 어떤 염원하는 기원하는 또 첫 해가 되겠구나라는 희망을 좀 처음으로 희망을 가졌던 시기인 것 같고요. 네. 이 IMF의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이 국가적 위기를 또 돌파해가는 또 김대중 대통령님의 노력들 그런 것들을 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이 참 생각을 많이 했군요. 박 의원님은 그 당시 어떠셨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 정부 부처에 공무원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대통령 직속기구 기획예산위원회 그리고 중앙인사위원회 이런 두 기관에 근무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가 김대중 대통령 때 김대중 대통령 때죠. 네, 김대중 대통령 직속 기관이었습니다. 네. 두 기관이 모두. 근데 당시에 상당히 그 장 의원님 말씀대로 큰 희망 이런 기대 이런 걸 가지셨죠. 그래서 당장 통일은 안 되겠지만은 긴장 완화는 좀 되겠다. 그러면 코리아 리스크가 좀 줄어들어서 네. 기업 활동이 좋겠다. 근데 특히 좋았던 거는 이산가족 상봉이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 추진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희망을 갖겠구나 했는데 지금은 많이 망가져서 그 희망을 좀 많이 무너지고 있는 걸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예. 사실 이제 분단된 이후에 처음으로 그 양국의 정상들이 만난 거였기 때문에 그때가 그렇습니다. 공동 선언문까지 나온 상황이라서 예. 아주 뭔가 획기적으로 발전이 있으려나 보다. 그러면서 반공보다는 이제 좀 협공 쪽으로 가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결국 쉽지는 않은가 보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자,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어쨌든 희망이 있었던 게 바로 20년 전에 오늘인데 요즘은 너무 이 북한과 우리의 지금 대치 국면이 심각해졌어요. 갑자기. 네. 원래 또 2018년 이후는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북한 간의 관계가 좀 괜찮았던 걸로 보여졌는데 이번에 대북전단살포라는 아주 사실 매번 있었던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까지 심하게 긴장 관계가 만들어지는가? 이건 좀 이상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 의원님?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아마 전단살포 계속 있었던 일인데 갑자기 이렇게 그렇죠. 악화됐는데 그게 저는 그동안에 북한 쪽의 발언들 삶은 소대가리가 어떻다 쓰레기가 어떻다 네. 그다음에 겁먹은 개가 어떻다 이런 막말에다가 최근에 그 옥류관 냉면 얘기요. 냉면 얘기까지 기분 너무 나쁘더라고요. 기분 너무 나쁘죠. 네. 요사를 떤다 이런 말까지 썼는데 그때마다 사실은 강하게 대응을 좀 했어야 되는데 침묵을 지켰거든요. 이게 축적되다 보니까 아주 그냥 더 강한 발언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게다가 군사행동까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국민적인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 의원님, 지금 박 의원님께서 강하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지금 군사 얘기까지 나오면서
좀 더 심해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정부는 일관된 대북 정책을 위해서 전략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2017년만 해도 정말 전쟁의 위기 직전까지 갔던 그 순간에서 2018년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결국 이 남북 간의 정상 대화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들이 좀 이루어지면서 상당한 어떤 동아시아의 평화 체계를 좀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다만 2019년부터 이 북한의 어찌되건 강원 전략에 의해서 갈등 국면이 좀 더 접어드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미국의 노력들에 대해서 분명히 대화는 했는데 북한은 어찌되건 내줄 거 다 내줬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미국의 노력이 너무나 없는 거 아니냐. 소위 유엔 제재 결의안을 해소하지 못하더라도 미국의 어떤 대북 제재 결의안 같은 경우는 해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다라는 북한 지도부의 또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0년에 분명히 강경한 대응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찌되건 정부가 특히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저는 또 이 남북 간의 어떤 동아시아의 평화체제 구축에 대단히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충분하게 정부가 전략적 대응을 해야 된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또 어떤 감정적 대응은 좀 자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장 의원님 말씀이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 것도 일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은 자기네들은 어쨌든 핵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고 줄 걸 주고 있는데 북한은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미국은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계속해서 제재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우리도 북한 아까 강원 전략 우리 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강원 전략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하게 대응할 뿐 국민적 자존심이 엄청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안보에 위해될 사항들 미사일 발사라든지 그다음에 지피에 대한 총격 사건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강하게 대응을 하고 평소에는 대화 협력을 통해서 또 남북 채널을 가동하고 하는 식의 강원 양면을 저쪽에는 쓰는데 우리는 왜 계속 온만 쓰느냐. 이게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강하게 나가면은 더 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강온이 아니라 온온으로 썼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까지 왔다. 이런 얘기도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안보에 위해되는 사항이라든지 국민적 자존심에 관한 부분은 말 좀 해도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 좀 해도 된다. 예. 근데 사실 자존심 때문에 남북 관계를 해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이미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천이라든지 박근혜 정부의 통일 대박론 다 실패한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 소위 9년간의 보수 정권에서 이미 강경한 대응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핵무기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젠 다른 선택지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이 변화된 어떤 이 북미 간의 관계들을 고려했을 때 트럼프 정부에서는 어찌되었건 이 북미 간의 어떤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라는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가능성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가능성을 죽이는 방식으로 외교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마 대부분의 생각이실 것 같습니다. 대북 관계도 중요하지만 대일 관계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네. 일본이 그런 발언을 했거나 일본이 미사일 쏘았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조용히 있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대북 관계나 대일 관계 왜 이때는 다르고 저때는 또 다르냐 하는 이 논란들이 있게 되는데 저는 어쨌든 너무 온만 쓰는 아까 보수 정권에서 강공 정책을 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부 온으로 정책을 다 바꾸는 것이 과연 맞느냐? 강과 온을 적절히 섞는 것이 협상의 기본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 일본하고 북한을 비교해 주셨습니다만은 북한하고 일본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달리 평가돼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일단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지금 대북 전단 문제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북 전단 문제 관련해서 탈북자 단체가 또 6.25 기념식에는 대북 전단 100만 장 뿌리겠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이게 돈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실제 목표가 돈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푼돈 벌려고 이런 거 좀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자, 이거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 이 대북 전단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예. 대북 전단 문제는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97년부터 시작해서 네. 매년 이제 총회에서 결의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만장일치로 이제 통과가 됐죠. 즉 북한의 인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온 세계가 다 인정을 하고 있다.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도 보면 북한 인권법이 있는데 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해서는 아까 온 전략의 하나인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탈북민들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이 살았던 지역의 인권 문제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이기 때문에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니 시민단체라도 움직여야 되겠다. 이래서 박상학 대표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북단체의 지금 그 불온 전담 살포 문제가 인권 문제를 위해서 노력하는 일환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그 거예요? 내용이 전단의 주요 내용이 북한의 자유 문제하고 네.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이제 체제 위협을 느낀다는 것인데 과연 그 살포화되는 전단 몇 장에 흔들리는 체제라면 그거 그게 아닌 안정적인 체니까. 체제가 아닌데 이 네. 전단 문제를 빌미로 삼는 거 아니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뭔가 꼬투리를 잡아야 되는데 전단 문제 10년 동안 계속되어 오던 문제를 갑자기 꺼낸 거지. 이게 무슨 촉발 요인이라고 보지는 않는 그렇죠. 것이죠. 촉발련이 아니니까 할 필요도 없는 거를 왜 계속하면서 오히려 긴장관계를 야기시키는 데가 바로 이 단체들에게 우리가 퍼붓는 비난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정부라든지 진보단체에서는 그렇게 퍼붓고 있는데 네. 그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무슨 일을 했느냐라는 반문을 하면 답이 별로 없는 것이죠. 자, 지금 질문 들어왔습니다. 자, 네. 북한의 인권, 사실 저는 이런 생각해요. 우리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북한 인권도 중요하니까, 북한 인권에 대해서 우리 국민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저는 우리 정부는? 어찌됐건 이제 보수 정권에서 북한의 인권만큼이나 노동자의 인권이나 서민의 경제를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찌되었건 한반도 평화와 우발적 군사 충돌의 방지를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위 현행법을 좀 위반하는 이런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히 좀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매우 유감스러운데요. 예를 들면 남북교류협력 법 13조에 물자를 북한으로 방출하거나 뭐 이럴 때는 통일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이런 이 대북 전단은 당연히 승인을 받지 않고 있고요. 공유수면법에 의해서 바다나 오염물질이 버려질 수 있는 행위, 또 항공안전법 122조 드론을 띄우기나 이럴 때 정부에 신고를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현행법 위반도 있지만 또 그동안에 이 1972년 7.4남북공동선언부터 이어져 온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2018년 판문점 선언에 이르기까지 남북합의에 의해서 중지하기로 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보와 보수 정권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북과 남과 북이 함께 공히 실현해야 할 평화를 체계 구축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할 선언에 대해서 이 합의 정신마저도 이렇게 따르지 않는 상황이라면 저희가 어찌되었건 이 정부 입장에서는 허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북한 인권만을 생각하는 행위인지 아니면 본인들의 어떤 단체의 이익을 위한 행동인지는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819 있으시는 애청자분께서요. 문 대통령님 걸핏하면 일본과 북한에서 뒤통수 맞는데 이번에는 경고까지 하고 뒤통수를 치려고 하다니 정말 골치 아픕니다. 이런 얘기 하셨고요. 또 하나 4471님 지금까지는 대북 관계를 온으로 했다고요? 그러면 이제 오프로 합시다. 이런 얘기 좀 주셨고요. 예, 그다음에 9158님 북한 제발 국가 체면 좀 세워줘라. 뭐가 겁나는데 저렇게 저자세로 나갑니까? 이렇게 좀 나오셨고요. 그다음에 5597님 우리 언제까지 꿈속에서 살겠습니까? 현실을 좀 보고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자,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일단 좀 더 광고 듣고 와서 다시 한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YTN 뉴스 FM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의원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박수영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북한에 끌려다녀야 되느냐, 북한이 이렇게 하는 게 옳으냐, 이제 이 얘기 가지고 조금 열띤 토론을 했는데요. 2부에서는요, 이제 각 당이 오늘 원구성 합의를 하느냐 마느냐, 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회 원구성 협상이 점점 지연이 되고 오늘 본회의가 이제 열립니다. 법사위원장 때문에 계속해서 이러는 것 같긴 한데요. 왜 법사위원장 가지고 이렇게 정말 목숨 걸고 싸우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운영된다고 하잖아요. 네. 의장이 이제 여당이니까 그 다음 순번에 해당하는 법사위원장은 이제 야당이 하고 그 다음 순번에 해당하는 운영위원장은 또 여당이 하고 이렇게 이제 국회법에 어느 걸 누가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여야 간의 합의에서 해왔거든요. 그 16대 이후에 계속해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예외 없이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동안의 관행, 그동안의 확립된 원칙 같은 거를 없고 이제 다 차지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사달이 난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21대 국회는 기존의 관행을 탈피하고 또 준법국회로 일하는 국회, 또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또 복원하는 국회가 되어야 될 텐데요. 그동안 이제 법사위원장을 쭉 살펴보시면 뭐 9대부터 20대에 이르기까지 18대 19대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소위 보수정당, 뭐 신한국당, 한나라당, 또 새누리당이 역임해 왔습니다. 그런데 뭐 민주화 이후에만 살펴봐도요. 13대부터 15대, 뭐 88년 국회부터 해서 쭉 이 한나라당, 뭐 신한국당이 해오다가요. 16, 17대 때, 그러니까 소위 여당이 하는 거다, 뭐 야당이 하는 거다, 뭐 예를 들면 소수당이 하는 거다, 여러 가지 어떤 견제권, 방어권 등을 말씀하시는데 16대 국회 때는 민주당이 여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예를 들면 보수 정당에서 가져갔고요. 17대는 다수당이고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가져갔고 20대는 저희가 다수당인데도 또 다 가져갔고, 그러니까 야당이거나 뭐 소수당인 때도 가져갔다고 하시지만. 저희가 18대 19대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보수정당에서 법사위원장을 역임하시고 계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일정한 원칙은 없다. 결국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논의가 될 수 있는데 저희가 분명히 이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기존의 관행을 탈피하고 이번에 분명히 개원협상 과정에서 많은 수준의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 미래통합당에서 어떤 협의의 의지나 또 특히나 이 원내 수석이나 원내대표께서 합의했던 것마저도 이 자당의 요청에서 소위 반려시키는 이런 경우를 보다 보니까 협상의 의지가 있는 거냐, 과연 이게 시간 끌기에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이 혹은 이 정말 국민들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이 의석과 여러 가지 국회 구성을 국민들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이 103석의 미래통합당에게 300명이 다 끌려다녀야 되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건 합의하고 또 양보할 수 있는 건 양보해서 미래통합당과 이번에 21대 국회만큼은 좀 더 새로운 국회, 일하는 국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못 지키면 모든 걸 다 그냥 줘버리겠다 뭐 이러면서 아주 세게 나갔어요, 미래통합당이. 그러다가 하루 만에 갑자기 장제원 의원이 그냥 법사위 쓰고 나머지 다 좋은 거 가져옵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박수영 의원님 이와 관련해가지고 여야가 전후반기 2년을 나눠가지고 법사위원장직을 교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또 제안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원칙적으로는 야당이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그게 그동안에 민주당이 야당일 때 스스로 한 주장들이 다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박영선 의원, 집권 여당이 법사위를 장악하면 검찰이나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야당이 가져가야 된다. 네. 뭐 노영민 의원도 몇 안 되는 야당목 상임위원장까지 법사위원장 포함해서 독식해서 의회 독재를 꿈꾸는 것이냐 이렇게 비난을 해왔거든요. 그때 얘기하고 지금 얘기 또 완전 180도 달라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장제원 의원은 개인 의견입니다. 장제원 의원은 개인 의견이고. 개인 의견입니까? 혼자? 그렇죠. 네. 우리 당 안에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여당에는 굉장히 일치단결된 목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 저희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서 금태섭 의원 같은 목소리 나와도 징계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그래서 본인 얘기는 우리 박 의원님 얘기는 그냥 서로 싸우지 말고 나눠서 하자 그렇죠. 이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야당이 가져가는 게 그동안의 관행이고 그동안의 전통이기 때문에 지키는 게 좋겠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양당이 강대강으로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풀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장밖에 없다. 네. 그럼 국회의장은 한쪽 편을 들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반반 나눠서 하는 방법으로 전반기 후반기로 국회가 어차피 상임위원장이 나뉘거든요. 네.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하는 대안을 낼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뭐 한 목소리를 내도 지금 여당이 받을까 말까 하는데 이렇게 내부적으로 좀 다양한 의견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여당 입장에서 헷갈리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저희는 다양한 의견으로 내는 게 민주주의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박병석 의장을 도와드리고 대안을 내어들어서 합의안을 절충안을 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요? 저희가 먼저 전반기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협의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가장 이제 핵심 사안은 체계자구 심사권한 아니겠습니까? 법사위가 마치 우리가 단원제 국회임에도 불구하고 상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든 민생 법안들을 모든 상임위에서 합의된 사안들을 전문성도 없는 그리고 그 역할이 부여받지도 못한 그 역할과 권한을 부여받지도 못한 법사위가 맡고 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아마 민주당 만약에 민주당
민주당이 먼저 법사위원장을 갖는다면 분명히 저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뺀 법사위를 다시 구성할 거라고 보고요. 그 그러니까 이후에 뭐 하시면은 뭐 저는 충분히 그건 합의가 그 얘기 가능합니다. 때문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체계자구 심사권을 빼야지 법사위에 쓸데없이 이 게이트 키핑하는 문제를 없앨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일단 먼저 가지고 이거 뺀 다음에 줄게 이렇게 되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야당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체제자구 심사권이라는 게 전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만든 법들이요. 위헌 심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제자구 심사를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더 큰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체제자구 심사권이 있어야 되고 법제사법위원회라는 게 법제 부분하고 사법 부분은 나뉘거든요. 왜 저렇게 꼭 가져가려고 하느냐 하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 법제 부분은 지금 많은 법적 그 입법들이나 상식에 통하지 않는 법들이 있습니다. 무제한 전월세법이라든지 네. 김여정 하명법, 무조건 퇴직금 주는 법이라든지 뭐 이런 법들이 제한되고 있는데 이런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법 부분은 지금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조국 사건, 울산시장 사건, 뭐 윤미향 사건 등등등 이재명 김경수 지사 사건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법원, 검찰, 헌재가 전부 장악됐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요? 이제 마지막에 장악됐다고요? 그렇죠. 국회 법사위까지 가져가게 되면 사법에 가는데 모든 통제 권한을 다 갖게 된다는 우려를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네. 법제특위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상원을 만들지 말자고 그리고 헌법이 규정한 단원제 국회를 유지하자고 이 상원의 역할하고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빼자고 말씀드리는 건데 또다시 40~50명 규모의 예결특위 같은 법제특위 만들자고 하는 것은 당연히 동의할 수가 없고요. 또 한편으로는 방금 위헌소송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도적 미비사항은 제도로서 해결해야지 권한으로서 혹은 인사로서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법사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자구 심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듯이 위헌소송이 많이 발생한다면 그건 법사위가 기능을 못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소위 법률가들이 부족했을 시기에 법사위의 권한을 강화하고 법사위가 그런 역할을까지 할 수 있도록 일정하게 사실 유권해석 같이 허용했던 것이죠. 관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법제처의 권한을 강화한다든지 혹은 법사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소위가 제대로 이 법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그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맞지 법사위에게 갑자기 그 다른 상임위에서 합의해온 상황을 국토위의 국토합의 사항을 법사위가 해결하고 황노위의 환경과 노동 관련된 사항을 법사위가 해결합니까? 그것도 아니고요. 방금 무슨 검찰과 뭐 법원 장악을 얘기하셨는데 법사위가 무슨 수사기관도 아니고요. 법사위가 그러면 수사를 합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그 각 기관들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사위에서는 제대로 된 국정감사, 입법부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거나 역할을 하시면 되지. 왜 굳이 다른 상임위의 법안까지 틀어막는 법사위의 권한을 왜 유지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민주당은 동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 법사위의 기능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 그동안에 구태하고 관행한 이런 이 구태한 관행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에 대한 솔직하고 좀 더 진정성 있는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굳이 이게 지금 계속 뭐 예를 들면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법사위로서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들이 인정하고 계세요.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소위 이 모든 법안을 300명의 입법부의 기능을 모두 마비시킬 수 있는 것이 법사위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그걸 요구하니까 당연히 더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예, 법사위 부분에 지금 전문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법사위원들 들으시면 정말 섭섭하게 생각하시겠습니다. 율사들, 변호사 출신들이 대부분 포진돼 있고요. 법률 전문가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나오는데 만약에 없었다면 훨씬 더 많은 위원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뭐 법사위에 전문가가 없다는 건 저도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뭐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 의미를 말한 건 아니시겠죠. 자, 요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그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정의연의 마포 쉼터소장 사망 원인을 두고 이게 자연사가 아니라 뭐 내지는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이제 뭐 어떻게 한 게 아니라 뭔가 이상하다 의문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물론이고 민주당에서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라 이런 비난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추가 의혹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이거 어떻게 보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장경태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네, 잠깐 좀 말씀을 잠깐 드리고 가면 법사위 같은 경우는 저는 법률가가 많이 있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법률가들이 많이 있는 것보다 오히려 국민의 시각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국민을 닮은 법률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가야 된다는 의미였고요. 예. 그리고 사실 이 곽상도 의원의 어떤 사실 무분별한 의혹 제기 때문에 너무나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아무리 정치가 어떤 정쟁의 수단을 삼을 수 있다고 하나 고인의 명예까지 훼손하는 것까지는 소위 넘지 말아야 될 선 같은 게 있는 거거든요. 정말 2004년부터 일본군 송노의 피해자들을 위해서 한 생을 바쳐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검찰의 압수수색, 언론의 취재 경쟁,
정말 이런 소위 수사 감옥, 취재 감옥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과정에서는 일반인들은 정말 심리적으로 견디기가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예를 들면 최초 신고자가 윤의원실 비서관이라고 해서 16년 세월 동안 알고 지낸 가족 같은 분에 대한 안부가 걱정돼서 찾아간 것을 가지고도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신다면 과연 우리가 정치가 넘지 말아야 될 이 정도, 금도의 선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인간적인 부분에서 대단히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소위 곽상도에게 의혹 핵심의 근거 또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수사하고 있는 쉼터 소장이 죽음 그 소장님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소위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분이다. 이게 그 의혹의 근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좀 구체적 근거도 없이 다시는 입에 올리기 힘들 정도 이런 의혹에 제기에 대해서 좀 예의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곽상도 의원의 그런 발언이나 이런 거는 좀 상식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 같아요. 예. 우선 뭐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이런 일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방지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이슈의 핵심은 곽상도가 아니고 윤미향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윤미향 사건 때는 아무 얘기도 안 하던 분들이 또 우리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제2차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도 하지 않던 사람들이 곽상도 의원 입결 건이 나오니까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여러 이슈를 제기하고 있는데 네. 손가락이 아니고 달을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통화를 윤미향 의원하고 했다고 하고 네. 최초 신고사가 이제 윤미향 의원의 수석 보좌관이라고 네. 합니다. 그럼 많은 국민들이 이상하다.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빨리 해명을 해서 이 문제가 전혀 아무 문제도 없다. 이걸 분명하게 좀 해줘야 되는데 애매하게 돼 있고 분명하지 않으니까 더 의혹이 커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핵심은 곽상도 의원이 아니라 윤미향 사건. 이거는 조용하던 게 왜 이렇게 시끄럽게 이 문제만 가지고 떠드느냐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것만 가지고 떠드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희는 일단 윤미향 사건 같은 경우는 충분히 경찰이나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문제고요. 다만 이걸 정치권에서 이걸 자꾸 악용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미향 사건에 대해서 의혹 제기하시고 또 어떤 의정활동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의 입장과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걸 의혹 제기한다 해서 뭐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수사 결과 저희는 지켜보자. 그리고 진실의 여부를 판가름했을 때 그때 어떤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고인에 대한 어떤 예의를 훼손하거나 선을 금도를 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검찰이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지금 이 사망한 것하고 이것하고 인과관계가 썩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지금 너무 모욕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박 의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고인의 명복 빌고 방지해야 된다. 아까 미리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 이 문제가 아니고 그 전에 있는 문제들, 윤미향 문제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초선 의원들이 기계를 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분노하고 70%가 분노하고 있다는데 한 말씀 하셔야 되는데 초선들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우리 당하고 네. 너무 대비되는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뭔가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신가 보죠, 초선 의원들이? 초선 의원들 목소리가 엄청나게 높고요. 의총을 하면 초선 의원들이 절반 이상 발언을 하고 있는 근데 그게 그런 결과적으로는 당의 상황입니다.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다음에 당의 그래요? 의견에 대해서 반대해서 성명서도 많이 내고 채택된 것들이 많이 있었죠. 네, 장경태 의원님. 글쎄요, 저는 미래통합당 지도부와 초선의 입장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어찌됐건 네. 저희는 일정하게 진실관계를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초선들끼리 뜨겁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의원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박수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